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드란 양돈 서비스에서 사료 연구 개발부를 맡고 있는 정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돈 배합사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돈 사료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할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내용들도 있고 좀 제외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쓰고 있는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는 배합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배합사료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합사료를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 그리고 배합사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합사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저희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양돈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돈 사료는 거의 95% 이상이 배합사료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합사료는 돼지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 저희가 출하를 해서 비육돈으로 출하해서 돼지고기로 생산되는데 그 성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모돈이 새끼를 낳고 키우고 다시 번식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생산과 관련된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을 갖고 그 단계에 맞게끔 영양소를 잘 맞춰놓은 물질, 사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인식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완전 식품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농장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료라든지 첨가제라든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배도하거나 수정하실 부분으로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원료의 80%는 수입입니다. 근데 일부 원료들을 수입해서 부산물로 사용되는 것까지 합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돈 사료는 대부분 옥수수, 소맥, 우리가 통용적으로 곡류라고 이야기하는데 곡류와 박류, 대두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에서 6% 정도 액상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가루 사료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합사료를 구성하고 있는 분류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쪽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수분, 물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광물질, 비타민 요 네 가지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료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료는 여기가 곡류, 박류, 강피류, 유지, 그리고 부산물, 그리고 비타민, 광물질류, 기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원료들을 선택해서 사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양돈 사료는 조사료는 아니고요. 대부분 농사료 형태에 속한다. 그러니까 영양소 농도가 좀 높은 섬유소가 낮은 원료들을 갖고 그런 영양가가 있는 원료를 갖고 사료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합사료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단미, 혼합보조, 배합사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는 완전 배합사료로 배합사료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미 원료는 뭐 옥수수라든지 하나하나의 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혼합은 2개 이상의 원료가 섞여 있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농장에서는 배합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료 형태로 본다 그러면 양돈 사료는 가루 사료 형태가 한 95%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 펠렛, 일부 크럼블로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공 사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펠렛이라든지 크럼블 또는 액상 사료 형태의 그런 원료 조합들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저희 도드람 조합 사료 내에 판매 5월 기준으로 제품이 나간 비율을 도표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갓난 대용육, 갓난돼지, 육성동, 육성전기, 비후기 저희 제품군으로 본다 그러면 100, 200, 300 그리고 이렇게 3호, 4호, 5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신동, 포유동 요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드람 조합 같은 경우는 브랜드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료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께서는 비후기 사료 비율이 현재 한 24% 규별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맞는 사료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후기 사료를 쓰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사회사의 어떤 사료 급여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비후기 사료 비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료 전체 생산비에 차지하는 사료비 부분에서 비후기 사료 비율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는 가루 형태고요. 조합 비중이긴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렛이 한 3.1%, 크럼블 한 1.9%. 근데 크럼블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돈 사료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들이 대부분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벌크 형태로 지대는 일부 자동 구간이라든지 후보돈 일부 이제 지대로 급여할 수밖에 없는 소량으로 이렇게 급여가 되는 구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벌크로 제품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합 사료가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원료적인 부분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영양소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영양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도 사료 같은 경우도 5대 성분을 기준으로 사료가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 5대 성분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질소, 화합물,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광물질, 미네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비타민까지를 저희가 유기물, 광물질류를 무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유기물 중에는 저희가 질소화합물, 다른 말로 저희가 익숙한 단백질, 질소화합물은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질까지 해서 저희가 질소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양돈사료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 가용성 탄수화물이냐,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 불용성 탄수화물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은 좀 구분이 좀 복잡합니다. 단순 지방, 복합 지방, 유도 지방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우리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의 구성 성분이고요. 양돈사에서는 탄수화물 그리고 요 지방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되는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두 가지 지용성, 수용성, 광물질류도 다량 광물질이냐 아니면 소량을 사용되는 광물질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양성분들,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은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단백질 같은 질소까지 해서 주로 4가지의 어떤 원자 구성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 축산 쪽에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분이라든지 원료의 주 원자 단위가 탄소로 되었습니다. 예, 탄소가 베이스고 거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탄소를 어떻게 분으로 배출 또는 오줌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일 것이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탄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생물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전체 양돈 사료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60~70%가 탄수화물 원료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 전분하고 당을 함유한 가용성, 아까 말씀드린 가용성 탄수화물, 그리고 NSP,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NSP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용성 탄수화물 이 2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먼저 전분하고 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합해서 당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단당류가 채소 단위고요. 이 탄수화물 구성하고 있는 채소 단위가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글루코즈, 포도당. 예.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복잡하게 이 탄소, 수소, 산소로 엮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분해서 잘라지게 되면 채소로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이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단위고요. 글루코즈 형태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분해돼서 체내로 흡수될 때는 포도당으로 흡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당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당류는 이런 단당류들이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크로즈 같은 경우는 글루코즈랑 프룩토즈, 이 2가지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게 분해되면 프룩토즈, 글루코즈로 되어서 글루코즈는 흡수가 돼서 이용이 되고, 프룩토즈도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락토즈인데, 락토즈는 글루코즈 한 분자랑 갈락토즈 한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요거 유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자동사료, 갓난데기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도 탄수화물의 한 단위이고 이당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당은 저희가 실제 농장에서 개별로 이렇게 첨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장 사양할 때 저희가 분만하고 유하기 전에 발정을 강하게 오기에 강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료를 증량하거나 또는 포도당, 설탕 같은 것 양을 하루에 200에서 300g 투입해서 발정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사용관리 기법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그 포도당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를 구성하고 있는 70%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사료를 증량을 해도 그런 당 발정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포도당은 채소 단위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넣어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하는 거고요. 일부 농장은 설탕, 수크로즈 같은 설탕을 첨가를 해서 이후에 발전이 잘 오도록 유도하는 그렇게 사용관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수크로즈는 분해가 되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수크로즈보다는 포도당이 더 강정 사양 유도할 때 적합하다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료양으로 증량을 해도 효과는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당류는 이런 10개 이상의 당량류가 결합돼서 형성되어 있는 거고, 것들은 다 분해가 돼야지 마지막에 글루코즈라는 단위로 단당류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성은 실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먹어도 분으로 빠져나온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빠져나오기 전에 일부는 영양소 이용이 되고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불용성 탄수화물을 크게 보면 저희가 섬유소,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없으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큰 돼지, 비육 단계나 모돈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체내에서 분비되는 효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마지막에 글루코즈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좀 큰 돼지들, 성동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효소제, 이런 탄수화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제를 활용한다 그러면 어린 단계에서도 이런 이용이 안 되는 섬유소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크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용성이냐, 물에 잘 녹느냐, 물에 잘 녹지 않느냐, 식이섬유. 이 역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좀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장 영동 운동을 좀 시켜줘서 통과 속도를 좀 지원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장 영동 운동을 급격하게 좀 촉진시켜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는 또 장내에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예, 그런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이용이 안 되지만 일부 이용이 되고 일부 이용이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돼지 성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를 썼을 때 우리가 농장에서 사료를 과도하게 먹거나 어떤 유해균에 의해서 연변을 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이섬유 원료를 넣어주거나 그런 성분이 들어간 첨가제를 급여하게 되면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돈 사료에서는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자돈사료, 모돈사료 쪽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류에 해당되는 원료, 강피류 이 두 가지가 탄수화물 원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영양소 쪽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가로 이렇게 D, M이,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양돈 사료를 설계할 때는 대사 에너지, 정미 에너지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섬유소 같은 거는 조섬유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 용어로 하면 NDF 개념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가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DF도 조섬유를 평가하는 어느 하나의 어떤 다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탄소, 수소, 탄소 여기에 질소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질소는 실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속하고요. 요 질소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 낮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질 구성하는 단위가 되고요. 돼지에서는 근육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코기의 주 성분은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효소 성분도 단백질이고요. 호르몬도 단백질이고요. 항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체내에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항체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고 최근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백질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미노산 조성이 어떻게 되냐, 아미노산 중에 특정 아미노산이 높냐 낮냐를 갖고 성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갖고 저희가 사료를 설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단백질보다는 이 아미노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준 필수 아미노산으로 여기서 알진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까지 고려해서 사료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라이신, 메초린, 트레오닌, 트리소판 이 네 가지로 예전에는 사료를 많이 설계했는데 최근에는 발린, 아이소루신까지 고려해서 사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백질은 실제 여기 말씀드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질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질소가 실제 체내에서 근육을 합성하고 남는 것들은 체내 축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똥이랑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개념보다는 실제 이용이 되는 아미노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 말씀드렸는데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질소도 탄소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질소를 낮추는 단백질을 제한하는 법안이 작년 12월에 발효됐고 올 7월부터 사료법이 개정돼서 적용이 실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는 아미노산을 낮추고 단백질을 낮추는 그런 형태의 사료 설계 변화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쪽의 연구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료에서 얘기할 때 단백질이 몇 프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라이신 함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라이신 함량, 라이신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비율에 따른 조성을 저희가 이상 단백질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신에 따른 메치오닌, 트레오닌, 트리토판, 발린, 아이소루신, 알기닌까지 비율이 어떻게 맞추느냐가 좀 더 앞선 사료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원료 측면에서 보면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낮추고 이 아미노산을 합성 아미노산으로 맞추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저희가 조단백질 라이신으로 성분 등록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이제 표기사항이 빠지고요. 라이신으로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백질보다는 라이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돼지 사료에서 그럼 라이신 함량이 왜 중요하냐? 실제 이게 큰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큰 통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 가장 결핍되기 쉬운 가장 부족되기 쉬운 성분이 라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신을 맞춰주면 나머지 아미노산은 맞춰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신을 첫 번째로 맞추고 라이신에 따른 비율을 맞추면 단백질을 맞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육을 합성하는데 이 아미노산이 관여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성장에 저희가 원하는 목표의 성장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신이만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 단백질 개념이고요. 그래서 라이신 함량을 사료를 설계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신 함량이 몇 프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농장에서 이제 섭취량도 줄고 증체량도 줄고 그래서 실제 농장에서 라이신을 첨가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에는 라이신만 첨가해줘도 실제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진 않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라이신 외에 이런 아미노산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비율로 맞춰줘야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신만 맞춰준다고 해서 모든 아미노산 요구량, 단백질을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료법업 개정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표로 정리를 한 거고요. 21년 12월에 사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료를 만들려면, 배합사료를 설계하려면 이렇게 성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지는 이렇게 7개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떤 구간에 급여할지, 그리고 등록을 할 때 최소량으로 등록해야 될 성분들, 최대량으로 성분해야 할 성분들,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각 단계별로 우리는 얼마에 설계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거기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최소량으로 들어있는 조단백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분 등록할 때 단백질은 표기를 안 해도 된다. 단 라이신, 아까 말씀드린 요 라이신은 최소량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백질은 등록 성분에서는 빠지고 특정 성분 함량 제한 기준으로 별도로 이렇게 7월 1일자로부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유자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번식용 모돈, 임신돈, 포유돈 이렇게 나눠졌고요. 실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는 여기 표시 안 했지만 규존 대비 포유자는 한 1, 2%, 그리고 육성돈 같은 경우는 2에서 3%, 임신돈 같은 3%를 낮추는 걸로 해서 법안이 고시가 됐고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은 최소 1%에서 많게는 3%까지 낮아졌다. 그 대신 낮아진 것만큼 라이신을 기준으로 라이신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백질을 낮췄으니까 사료의 어떤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단백질 함량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는 실제 체내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똥 오줌으로 배출이 되고 그게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 질소 함량을 낮춰야 되고 조단백질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법안도 탄소 배출, 질소 배출을 낮추는 쪽으로 법안이 논의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거다. 이게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라이신을 기준으로 라이신 외에 그런 이상 단백질, 이상 아미노산 구성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성장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어떤 요구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료 쪽에서 조단백질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대부분은 중성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은 요 세 분자의 지방산이랑 글리세롤 한 분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원이고 실제 일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급여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대사 과정은 바로 이용이 되지만 이 지방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탄수화물보다는 탄수화물 1g이 에너지가로 하면 한 4kcal 정도 됩니다. 지방 1g은 9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용이 안 되고 일부는 이용되지만 바로 이용이 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지방산, 지방산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 지방산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포화 지방산은 말 그대로 안 좋은 지방으로 이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예, 고체로 되어 있고 융점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 지방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리고 융점이 낮기 때문에 좋은 지방, 좋은 지방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기준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중결합이 있는 게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돼지 비육도를 도축해서 지방산 조성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돼지 돈육 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한 60에서 70% 정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육류보다는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이유는 사료 내에 어떤 원료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고기 내에 더 많이 이렇게 함유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방은 실제 이렇게 실제 급여에서 체내에 축적이 되지만 저희가 배합 사료를 설계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돈 사료는 95%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발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먼지 발생을 이게 액상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은 대부분 도움될 수 있고요. 지방 소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성 유지 같은 경우는 섭취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그리고 펠렛 사료는 많지는 않지만 펠레팅을 가공할 때 가공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 원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양소로 표기는 조지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사료 내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됩니다. 실제 원료 내에 이런 비타민들이 함유되어 있지만 이용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합성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비타민을 사료를 설계할 때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필수 영양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일부 활용이 되어 있는데 축적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급여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흡수될 때 지방하고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 축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료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돈 사료에서는 수용성 비타민보다는 지용성 비타민이 더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비타민 A는 번식 쪽,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인 뼈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비타민 E는 번식 성장 그리고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 D, E는 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성분은 사료에 충분히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도로 농장에서 급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농장에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요즘처럼 더운 시기라든지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장들은 취약한 구간에 추가 첨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를 잠깐 말씀드릴 비타민 C 같은 게 질병 감염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좀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비타민 C를 수시로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료를 설계할 때 비타민 C는 이렇게 많이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배합 사료 설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내 일부 합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런 질병 상황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농장 환경이 되면 비타민 C 요구량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때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추가 첨가하시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제 비타민류들은 이런 온습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추가로 첨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농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합사료 설계할 때 여름철에는 저희들도 조합사료에 보통 한 10% 정도 증량해서 화적이 보강사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사료 내에도 10% 정도 증량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종류별로 기능이나 결핍 내용은 내용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 결핍이라는 게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예 부족했을 때, 아예 사료로 통해서 공급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결핍증은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을 급여가 안 되거나 요구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현상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물질입니다. 비타민보다는 이 광물질이 최근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조단백질을 낮추는 법안을 시행을 했고요. 광물질도 더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질들도 실제 이용이 안 되고 똥으로 배출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료 내에서는 광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로 평가하고 있고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이는 저희가 골격을 유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골격 유지가 실제 성장하는 단계에도 중요하지만 모동 같은 경우는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다시 새끼를 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칼슘인의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모돌의 어떤 연산성 그리고 번식 능력의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인의 어떤 요구량, 더 중요한 칼슘인의 비율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낮아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지나치게 높으면 인의 흡수가 제한되고 성장이 지연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칼슘 원료라든지 인 원료를 별도로 쓰신 농장이 있는데 말씀드린 데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첨가할 때는 꼭 전문가와 좀 상의하시고 적정량을 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부분 양도 배합 사료는 곡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성 비율도 모든 사료에는 0.2%에서 많게는 0.4, 0.5%까지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농장에서 소금을 첨가하는 농장도 간헐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 소금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별도로 첨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료법에서도 구리, 아연은 사료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넣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리와 아연이 양도 사료의 어떤 영양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문제지만 과도해도 문제지만 적정량은 필요한데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광물질류, 칼슘인을 포함해서 이런 미량 광물질까지 과도하게 투입됐을 때는 섭취량을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농장에서 별도로 첨가하실 때는 양을 얼마나 넣는 게 적합한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독성까지도 약이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물질을 농장에 쓰실 때 실제로는 무기태 형태보다 유기태 형태로 농장에서 아마 많이들 쓰실 건데, 실제 무기태 대비 130%에서 200%까지 흡수율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명확하게 분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에 그 제품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 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물질류는 사료 영양소 표기상에는 조해분, 칼슘, 인, 그리고 구리, 아연 같은 경우는 미량 성분들은 ppm 단위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물질 종류별로 주요 기능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은 구리, 아연, 셀레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분 다 사료법상에서는 이상으로 첨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농가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첨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물질 종류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골격 성장과 관련된 칼슘, 인, 그리고 구리, 아연, 셀레늄 이런 성분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을 사료법에서 더 낮추려고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리, 아연, 인 이 세 가지를 더 낮추거나 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구리, 아연의 요구량은 NRC 요구량이 최소 요구량을 표시해 놓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RC 요구량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사료관리법에 정해놓은 기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다고 보시면, 실제 체내에서 요구하는 양은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실제 이런 구리, 아연 부분이 성장 외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대사 과정 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한 2016년대 발표한 권장 요구량을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실제 NRC 요구량보다는 높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실제 구리, 아연이 요구량은 낮지만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요구량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드람 조합 사료 내 설계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료관리법에 나와 있는 수준 대비 한 80에서 90% 정도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사료법 기준 대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감축안은 많게는 한 40%까지 낮추는 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구리, 아연 요구량이 낮기 때문에 별도로 첨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장의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질병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부 많이들 첨가를 하신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적정량을 첨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